기호 7번의 무소속입니다. 변희재 후보와 함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변희재입니다. 네, 바로 받으시네요. 네. 예. 네. 뭐, 지금 선거운동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제 잠시 좀 하시다가.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 그러세요? 네네네. 일단 15분 정도의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4분 정도네요, 정확하게는. 네. 사실 뭐 여쭤보는 게 지역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가 전체에 대한 관점을.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근데 이제 국가에 대한 관점 정도는 좀 지역 주민들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하면서도 이게 평소 때 고민하지 않으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려워. 네, 쉽지 않지만 심사숙고해서 지역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요, 뭐 5일 정도 지났잖아요. 지역 주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4월 16일 이제 추모 날짜가 좀 지나다 보니까 열심히 돌아다니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 민심? 네. 성완종 사태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좀 냉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총선한 지 또 3년 됐는데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막 이런데 짜증이 많이 느껴졌는데 이 주민 여러분의 성완종 사태 이후에 제가 주로 골목 가게들을 돌았는데 거의 다수가 다 이 방송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성완종 사태가.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은 뭐 친박 실세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뭐 대부분 유권자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저렇게 썩어 빠지고 돈 받아먹고 그러지 않으냐. 이렇게 막, 불평불만 혹은 비판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심이 일단은 여당에 대한 심판론도 하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새로운 정치, 이런 더 이상 썩은 정치는 안 되겠다라고 이게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참, 성완종 리스트는 여기저기서 어쨌든 계속해서 큰 이야기인가 봐요. 여기저기서 들리네요. 네. 이제 또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 문제가 나오니까 네네. 이게 뭐 선거 내내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거 질문부터는 다 1분 30초입니다. 지금 한번 들려드릴게요. 30초 정도 나서면 이 딸랑 소리 납니다. 네. 시간, 첫 번째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 뭐 견제장치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지만 뭐 특권도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되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됐죠. 잘 안 되죠. 구의원만 해도 주민소환제가 있는데요. 뭐 최근에서도 시소학은혜라는 영유아 복지 사각지대에 관련된 이 시소학은혜가 구의원 말 한마디에 사실상 없어졌었습니다. 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구의원에 대한 견제장치도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면 훨씬 더 막대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때 이런 경제장치가 없다는 점, 또 엄청난 특권들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후보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일단은 제도적으로 저희 대한민국 헌법이나 이 국회법상으로는 국회 견제장치가 전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견제장치가. 예를 들면은 내각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회 해산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총리가 해산을 시켜버리고 바로 총선을 치러버린단 말이죠. 네. 그게 원래 우리가 87년 이전헌법에 있었는데 국회 해산권이 그걸 없앴기 때문에 전혀 전무하고요. 네.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가지고 상원은 좀 큰 정도를 보고하는 정치고 하원이 주로 일을 하는데 네. 하원이 이상한 법안들 계속 올려버리면 상원이 커트하니까 상원에서 하원을 견제하죠. 네. 그리고 하원은 2년밖에 안 돼요. 국회의원 임기가. 그러니까 2년 만에 갈아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 네네. 그래서 상원은 6년이지만 상원은 소수니까.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견제되는데 우린 또 상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원이라고 우리 국회는 사실 하원인데 무려 4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임기 제한도 없죠. 그냥 다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현재 전혀 우리는 국회 견제 제도가 없는데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의미의 소수의 상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큰 판의 국가를 보고 네네. 세세한 것들은 하진 않지만은 지금같이 국회가 완전히 어떤 때는 입법을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부랴부랴 갑자기 막 하루 만에 막 300개씩 통과시켜버릴 때가 있고 네.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하원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상원이 네. 그래서 양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유아 복지 이야기입니다. 뭐 시소학은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유아 복지로 가겠습니다. 보면은 관악구에도요. 저도 생각했는데 노인과 청소년과가 있는데 영유아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보육만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걸 저희들도 취재를 통해서 처음 알았었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었던 부분인데 보실 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영유아 복지, 특히 이 시소와 근혜는 복지 사각지대, 박근혜 대통령도 이야기하셨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유아 복지 또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의 영유아 이런 부분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뭐 노동자 복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을 때, 네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상층의 노인, 뭐 한 100억을 갖고 있는 노인도 있고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염려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는데 이걸 똑같이 노인 복지로 갈 수가 있는 건가? 네네. 그러면 뭐 똑같겠죠. 영유아 복지 문제도. 네. 한 최소한 뭐 강남에 사는 뭐 한 연봉 1억 정도 이상 되는 그 집안에서는 알아서 잘 할 거 아닙니까? 예, 본인들이.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돈 써가면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도 역시 영유아 복지 문제도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이 서민 내에서의 영유아 복지가 아닐까. 네네.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와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비슷한 문제가 이제 보육 문제는 지금 무상보육을 하잖아요. 이번에 네네. 박근혜 정권에서 해서. 네. 역시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무상보육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 돈 써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육원 이제 안 보내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육원에서 그냥 막 갖다 데려다가 뭐 돈 좀 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부실 보육원들 문제가 나오는데 네네. 저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영유아 복지, 뭐 보육 역시 이 정말 좀 어려운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하층부터 이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거지. 네네. 이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복지를 다 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한 정말 1조 3천억이면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이렇게 복지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에 못 간다고 아마 지난 이명박 정권 때 한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이 굉장히 호소했는데 네네. 역시 영유아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지가 필요하면은 하층 최소한 30% 이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뒤로 넘어갔나요?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후보자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복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관악구에서 최근에 좀 알아봤었어요. 예전에 일반 주택이 10평짜리였었으면 대충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원룸과 같은 게 아니어서 좋지 않아서 한 전세 4천이면 됐었는데 지금 전세 8천이더라고요. 이런 이제 전세 대란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또 역시나 도림천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해가지고 여길 따라서 경전철 돌아온다니까 집값이 들썩이니까 세입자들 걱정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기도 합니다. 또 한측에서는 물론 좋아하기도 하죠. 이래서 어쨌든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재개발로서 되어지는 주거 정책도 아닌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요. 주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집 문제 어떻게 보시고 또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한 20평 내에 있는 원룸이든 투룸이든 이쪽 집값이 자꾸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이 한 가구가 그러니까 독신 가정이 자꾸 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쪽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다른 쪽에서 풀어야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한 명이나 두 명이 사는 이 한 20평 이하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런 작은 룸들을 많이 지으면 될 것 같지 않냐 그러지만은 실제 여러 사례를 보면은 오히려 30평 이상의 중간층 정도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야지 20평 이하 사람들이 30평 이상이 떨어지면서 글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아까 재개발은 아니라 그러셨지만은 우리가 간단한 시장 이야기로 하면은 하여튼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은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게 투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100개씩 가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집을 많이 져야죠. 근데 집을 30평 이상짜리를 많이 짓게 되면은 오히려 원룸 투룸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가에 30평 올라가서 이렇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을 많이 공급을 하고 두 번째는 공급을 늘릴 때 지금 투기 문제니까 거래세를 대폭 낮춰주고 거래세를 대폭 나서 빨리 거래가 되게 하고 그 대신에 보유세를 왕창 늘려버리면은 집을 보유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실제로 그걸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원칙은 간단합니다. 네. 네, 많이 공급하고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노동분야입니다. 생활임금 이야기예요. 보니까 미국 최저임금이 9.9달러, 뭐 대략 10,000원인 셈이고요. 오바마 정부가 최근에 이제 15달러까지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15,000원이죠. 현재 이제 한국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그리고 알바연대라는 곳에서 맥도날드 사례 이야기하면서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나서한 사례들도 있었죠. 이런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시도 생활임금이라는 거 하다 보니까 이번 최근에 6,680원인가 한 100원이 좀 더 세더라고요. 아니 1,100원 정도가. 그리고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에도 생활임금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네. 이제 최저임금, 생활임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 OECD 국가에서 이게 GDP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평균이만 환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만 불에서 2만 5천 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이 GDP가 세계적으로 한 32에서 42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미국이 이제 이번에 오바마 정부 때 좀 많이 손을 봤는데 미국 GDP가 5만 3천 불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올해부터 5%씩 성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3%대 멈춰 있거든요. 저는 그런 국가적인 GDP 규모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그렇게 낮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럼 최저임금을 만약에 오바마 정부처럼 우리가 1만 5천 원 올려버린다. 그게 과연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까? 어차피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노동 비용은 한정돼 있는데 최저임금이 높여버리면은 그게 한 사람한테 가는 거고 낮춰버리면 두 사람 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목표는 그거잖아요. 이 저소득계층의 생활을 안정화시킨다는 그 목표라 했을 때 네네. 그 목표가 과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으로 높여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저는 이거 국가의 이 GDP라든지 기업의 노동비용 지출 문제 아니면 재정 문제까지 다 점봤을 때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다. 네. 어차피 이 돈은 민간기업이 지불할 거 아닙니까? 민간기업이 이제 노동비용으로 지불하는 거니까. 네네. 오히려 기업 성장이 더 맞지 않겠는가. 기업이 성장해버리면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저는 좀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와 세금 분야입니다. 관악구도요, 실은 이제 올해 300억 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이 부족하니까 땅을 팔아서 한 100억 원 정도를 마련해가지고 결국 해결받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역에서 해법이 뭐냐 물었더니 중앙정부와의 어떤 세수 분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정 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50.1% 거의 반토막 정도로 이 급락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이런 세금 정책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일단 지적하는 게 부자 감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여파다라는 의견이 일단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기사들에서 보니까요. 심지어 이제 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월 때 증세 없이 복지 어렵다. 증세한다면 가진 자에 더 부과하겠다 하면서 이런 다양한 이제 세금 정책에 대해서 바꿀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후보자께서 보실 때 이 세금 정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고 또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와의 어떤 이런 세수 분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세를 했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죠.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한국 성장률이 2%대 갔다가 나중엔 좀 올라갔어요. 3%대 후반대까지. 3%대 후반대까지 가면서 오히려 법인세율을 낮췄는데 법인세는 더 많이 거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니까. 근데 그 세율이 그대로인데 박근혜 정권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인세가 덜 거쳤어요. 네. 왜냐하면 기업 영업이 안 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이건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네. 세금을 왕창 걷는 순간에 민간에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민간 경기가 위축돼가지고 그럼 기업 소득이 줄고 기업 소득이 줄면은 당연히 법인세가 덜 거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정확히 얼마 거릴까 했었을 때 세율하고는 크게 관계없다는 통계도 있어요.
얼마를 높이든 낮추든 세금은 비슷하게 거친다. 그래서 저는 증세가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증세한다고 더 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지방자치하고 이제 중앙재정 얘기인데 원래는 만약에 이 중앙에 걷는 세금들을 다 지방으로 돌려서 지방이 다 걷게 한다. 특히 뭐 관악구도 관악구가 직접 걷게 한다 했을 때 그게 안 되는 게 서울만 하더라도 구마다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이른바 소득이 강남구와 한 가장 못 사는 구가 뭐 두세 배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이게 1분 30초가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 방금 말씀 못 하셨던 거 제일 끝에쯤에 좀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때 다시 여쭤보고요. 안전 문제입니다. 보면은 안전불감증은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산풍, 성수대교 뭐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또 세월호 이후와 이전으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충격이 컸었는데 이 이후로도 뭐 싱크홀이라든지 여타게 계속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 안전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이 이른바 한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성장하는 과정이 50년 동안 해왔는데 초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 시스템, 안전 시스템도 그 중에 하나죠.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YS 때 많이 터졌죠. 삼풍백화점, 뭐 성수기 많이 터지면서 그래도 많이 정비를 한 겁니다. DJ 노무현 정권 이제 넘어오면서. 근데 그래도 역시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시스템이라든지 국민의식이라든지 안전도가 떨어지는데 저는 이게 어느 한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국가 수준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아까 하지만 25,000불 정도 국가인데 그것도 초고속 성장한 25,000불이죠. 오랫동안 차근차근 성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평소 실력인데 이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한 방에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지금 사실 보면 세월호 같은 경우 보면은 공무원들과의 막 유착 문제도 다 안전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건 차근차근 정말 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뭐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세금 정책 있잖아요. 다른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좀 길어서요. 공동체 분야 가보겠습니다. 이 후보자께서 보면은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체 이 사업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라든지 관악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이게 만약 국가 차원에서 사고된다면 어떻게 사고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공동체 부분을 지금 서울시가 많이 추진하고 만약에 근데 또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다 했을 때 이게 분명히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걸려들 수가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각 정치정마다 워낙에 이제 이 갈등이 심한데, 그러니까 중앙시나 중앙정부가 이 공동체 사업했을 때는 분명히 정치적 편향성으로 걸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되게 그렇죠. 이제 한 지역 공동체라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클럽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정치적인 편향성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까지 검증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 문화예술 취미나 스포츠, 물론 관악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나 뭐 산악회나 그런 부분들을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이 정부나 이 시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분명히 뭐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30초 남았는데요. 그 30초 동안 아까 세수 분배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세금을 걷고 쓰는 거를 지방 자체로 맡기면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각 지역이나 이제 구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많이 걷고 국가가 지방에 나눠줘가지고 좀 평등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자립도가 떨어지고 서울 같은 경우 안 되는 데는 20%대도 있습니다. 이 지역 자립도가. 근데 그건 이제 분배의 문제니까 우리는 역시 너무 큰 편차가 나다 보니까 당분간은 중앙이 걷어서 이 지역에 골고루 분배해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뭐 현재 시스템이 뭐 어쩔 수 없이 당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청년 분야입니다. 뭐 청년 분야 저번 때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관악구가 20, 30대가 청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 실업 문제, 특히 뭐 11.1%라고 지난 3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체감률은 경총에서도 20%라고 이야기하던데 이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하는 한 3%대 경제 성장률 가지고는 청년 실업이 해결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소한 5% 이상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도 5% 이상 성장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우리가 지금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라는 게 뭐 공기업하고 대기업 100개도 안 됩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안 맞잖아요. 저는 중소기업 개혁, 벤처기업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려면은. 네네. 여기가 너무 이 경영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10,000개, 20,000개, 지금도 기업은 우리가 50만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취업할 만한 기업이 몇 개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 기업 개혁이다. 그럼 전방위 기업 개혁과 창업. 창업은 이제 새로운 기업이니까 기업 만들고 다시 합병시키고 해서 키우는 거니까 저는 그 방식이 가장 맞는 거지. 이거 이외에 그러니까 기업을 개선해서 발전시키고 창업하는 거 이외에 다른 청년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다. 저는 이게 뭐 늘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일단 긴 시간 동안 진짜 뭐 사실 각계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 들어봤죠. 뭐 예. 시간 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9일 남았습니다. 정말 예. 열심히 뛰실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하면서 뭐 부족했던 것도 좋겠고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성완종 사태 뭐 가게만 들어가면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자유통일과 국가성장과 관합성장을 주장해왔는데 지금은 뭐 도리가 없어요. 이게 이슈가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표어를 여당 야당 썩은 정치를 교체하자 주장을 하는데 지금 뭐 돈 받는 리스크가 나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악덕하고 사업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몇십 년 묵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물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권 이후에. 그래도 지금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이름나온 사람을 단죄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여당의 한석, 야당의 한석 줄 생각하지 말고 이 자체에 아예 이 게임에 들어가지 않은 바깥에 있는 좀 새로운 좀 후보에게 이 힘을 실어주면은 세력 교체를 통해서 이 썩은 정치를 교체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9일 동안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무소속 기호 7번 변희재 후보자하고 했고요.